안녕하세요. 전 이제 곧 고이를 바라보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누구나 큰 어려움이나 말 못할 기구한 사연쯤은 가지고 있겠죠. 저 역시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싶지 않을 만큼 가혹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살아갈 의지도 희망도 없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희망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듣고 나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성실한 남편에다 사이좋은 아들 삼형제를 두었죠. 아이들은 건강하고 구김없이 잘 자라주었고 각자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사회생활도 잘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첫째 녀석은 도기를 굽는 일을 했고요. 활달한 성격이던 둘째 아이는 늠름한 직업군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애교가 많았던 막내는 대기업에 입사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장성한 세 아들 녀석은 모두 다 곱디고 온 색시들을 맞아 아기도 낳고 알콩달콩 잘 살았습니다. 심성 착한 며느리 셋과 손주놈들만 7이었으니까 전 얼마나 다복한 사람이었겠어요. 우시장 경매일을 했던 남편은 경매사로 이름이 나 있어서 각 지역 우시장에서 제일 먼저 찾는 경매사였습니다. 먹고 살 일 걱정 없고 자식들 모두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잘 살고 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죠. 그런 제게 불행이 닥친 건 15년 전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도자기나 접시, 밥그릇 같은 걸 빚으며 전시도 하고 판매도 했죠. 큰 벌이는 되지 못했어도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얼굴엔 늘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와도 금술이 좋아서 애도 셋이나 낳고 잘 살고 있었죠. 큰아들 내외는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다 작은 작업장을 짓고 살았는데요. 아무래도 가깝게 사니까 다른 자식들보다 얼굴을 자주 보고 살았지요. 속 깊은 큰며느리는 제게 자주 들러 이런저런 일손을 도우며 말동무도 되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나희 아빠가 이거 어머니 가져다 주래요. 아유, 또 웬 밥그릇이야. 걔가 준 것만 해도 찬장에 차고 넘치는데. 그냥 모르는 척 받으세요. 가마에서 잘 구워진 그릇이 나오면 애처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때마다 어머니 몫으로 한두 개씩 꼭 빼놓는다니까요. 정말 효자예요, 효자. 그러니 걔가 잔정이 많아서 그래. 어디 한번 보자꾸나. 아유, 빛깔 참 곱구나. 이번 것은 정말 잘 만들었네. 평소 큰애 내외는 잘 만들어진 그릇을 들고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밥도 자주 같이 먹었고 일손이 부족할 때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잘 따르던 손주 녀석들은 장이 설 때면 할아버지를 따라 우르르 우시장에 구경을 갔고요. 덕분에 저희 집에는 애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가를 보낸 세 아들 모두 다 귀했지만 특히 큰애는 곁에 두고 살아서인지 더 살가웠습니다. 어느 날 큰애들이 제게 기쁜 소식을 전하더군요. 어머니, 나희 아빠한테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어? 좋은 일? 무슨 일인데? 나희 아빠 작품을 서울에서 전시하고 싶대요. 그럼 이 사람 작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요. 그래, 그거 참 잘 됐구나. 큰애야, 축하한다. 머쓱해 하면서도 좋아하던 큰아들은 열심히 전시 준비를 했고 가족들도 큰아들의 작품 전시회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직업 군인이었던 둘째는 형의 전시회를 구경 가기 위해 특별히 휴가까지 냈을 정도였으니까요. 서울의 유명한 전시장에서 전시회를 갖게 된 큰애는 들떠 있었어요. 흙을 빚는 손길은 더욱 세심했고
가마에 장작불을 떼는 손길은 지극했습니다. 공들여 완성된 작품이 성에 차지 않는다며 망치로 부수기도 하고 마음에 썩 드는 그릇이 나올 때면 이리저리 비춰보며 한박 웃음을 짓기도 했죠. 전 큰 녀석이 그렇게 설레어하는 모습을 흐뭇한 눈으로 담았습니다. 그런 정성이라면 전시회를 잘 마칠 수 있을 거라며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응원해 주었죠. 응, 엄마, 걱정하지 마요. 이번에 전시회 잘 마치면 아버지랑 여행 한번 보내드릴게. 여행 안 보내줘도 되니까 네 실력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 엄만 그거면 돼. 알겠어요. 전 준비할 게 많아서 내일 바로 서울로 넘어가요. 엄만 애들 엄마랑 당일에 오실 거죠? 그래야지. 우리 장남 전시회인데 당연히 가야지. 아버지랑 둘째랑 다 같이 가기로 했다. 그날 보자꾸나. 네, 엄마. 전시회를 꼭 나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작은 트럭에다 자기 작품을 싣고 서울로 출발한 큰애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였다더군요. 큰애가 탄 트럭이 급히 추월하던 건설용 화물차와 충돌한 사고였어요. 온 식구가 정신없이 큰애가 실려갔다는 서울의 모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생떼 같은 내 새끼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해봤지만 소생시킬 수 없었다며 고개를 숙이더군요. 너무 많이 다친 상태로 병원에 도착해 손을 쓸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시신을 확인한 큰며느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고요.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꺽꺽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데도 죽은 자식이 살아 돌아오진 않더군요. 마누라와 어린 새끼들을 내버려 두고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 불효막심한 그놈은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경찰관이 당시 교통사고 현장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종이장처럼 구겨진 큰애의 트럭과 그 주변으론 몇 달을 공들여 만든 도기와 그릇의 파편들이 산산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시회가 열린다는 사실에 아이처럼 기뻐하던 얼굴이 생생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손을 꼭 잡고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장담했는데 애미가 끓여준 북엇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금방 국그릇을 비웠었는데 차갑게 식은 아이의 몸에다 수의를 입히고 연포로 꽁꽁 싸매는 일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손톱을 뽑아내고 살점을 떼어내도 자식을 잃은 아픔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전 그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몇 번이나 까무러쳤지만 결국 아들을 보내야만 했지요. 남편을 잃은 큰며느리는 거의 반실성한 사람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아들놈은 야속하게 떠났지만 산 사람은 또 꾸역꾸역 살아가야 하니까요. 전 그런 며느리의 손을 붙들고 사정했습니다. 큰애야, 정신 차려야 한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이제 애들이랑 살아야 하잖니.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한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나이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요? 네? 어떻게든 살아야지. 힘들고 죽고 싶겠지만 그래도 살아야지. 자식을 잃은 애미와 남편을 잃은 아내의 마음이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전 큰며느리를 부둥켜 안고 날이 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큰애를 황망히 떠나보내고 처음엔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밥숟가락이 입에 들어가더군요. 괴로운 현실이 점점 받아들여지고 조금씩 일상을 되찾는 제 자신이 서글펐지만 전 입술을 꽉 꿰물었습니다.
이제 혼자 남은 며느리와 손주들을 봐서라도 넋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일부러 큰애 집에 가서 흐트러진 살림도 챙기고 손주들도 돌봤습니다. 며느리가 얼른 슬픔을 견디고 제자리로 돌아오길 곁에서 챙기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이제 나이 아빠 못까지 애들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야죠. 너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집에 있으면 남편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힘들어요. 눈 뜨면 여보 밥 먹어 이 소리가 귀에서 맴돌고 눈 감으면 제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생각이 나서 미칠 것만 같아요. 그러니 어머님 옆에서 있게 해주세요. 며느리는 아들의 빈자리로 인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힘들어 보였습니다. 결국 이상한 생각을 할까봐 집으로 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며느리도 손녀딸도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적응해 나가더군요. 손녀딸은 아빠를 찾긴 했지만 그래도 남들 여느 아이처럼 밝게 자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며느리를 이런 총구석에 인생을 낭비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이 험난한 세상 남편 없이 홀로 애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까마득하게 남은 창창한 인생, 남편도 없는 총구석에서 썩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큰애 첫 제사를 지내고 며칠 후 전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냈죠.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어머니? 그놈은 죽고 없지만 너랑 애들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주는 거야. 이 돈 가지고 사돈댁 근처에서 자리 잡고 새 출발하거라. 새 출발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새 출발 안 하면 그럼 남은 인생 혼자 쓸쓸하게 살다 가려고 했어?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니? 듬직하고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의지하고 살아야지.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애 아빠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좋은 남자를 만나다녀. 전 그럴 수 없어요. 그럼 평생 과부로 살 거야? 네 새끼는 어떻게 키울 건데? 이것도 운명이다. 내 아들놈은 갈 때 됐으니 하늘에서 데려간 거야. 살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니? 잠만 말고 내 얘기 들어라.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그렇게 모질게 말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년아, 내가 언제까지 널 보살펴줘야 되니? 넌 눈치도 없어? 아직 나이도 젊은 것이 왜 빈대처럼 빌붙어서 살라고 그래? 너만 보면 답답하고 귀찮아서 요즘은 짜증이 나. 그러니 제발 떠나라고. 내가 안 보이는 데서 새 인생 살란 말이야. 어머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고칠게요, 어머니. 그런 거 없다. 사람이 싫은데 이유가 있니? 나도 이제는 말년을 속 편히 지내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 당장 떠나라.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야.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며느리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저를 복잡한 눈빛으로 보더니 밤새 눈물을 흘리다 아침 일찍 짐을 싸서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마지막이라면서 큰 절을 올리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는지 모릅니다. 며느리도 울고 저도 울고 손녀도 울고 정말 가슴이 너무 메어와 미칠 것만 같더군요. 흰눈이 펄펄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허연 입김을 날리며 제게 마지막 인사를 하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건강히 잘 계세요. 나이랑 승희 제가 잘 키울게요. 그래, 우리 걱정이랑 말고
애들이랑 잘 살아야 한다. 네, 어머니. 남편을 비롯해 남은 가족들은 큰며느리가 고향을 떠나는 것에 아쉬워했지만 박복한 며느리 인생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눈물로 잘 살라고 배웅을 해주었죠. 그렇게 큰며느리는 사돈댁이 있는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적응을 잘하고 살까 걱정했지만 며느리는 용케 괜찮은 직장도 잡고 잘 사는 듯 보였어요. 아이들은 사돈들이 봐주신다고 하니 안심이 되었고요. 전 제겐 딸과 다름없는 애를 떠나보내려니 하루라도 잠을 제대로 청해본 적이 없었네요. 괜히 대문 밖을 내다보고 괜히 전화기 앞에서 수화기를 들어보고 며느리와 손녀딸들의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그때마다 얼마나 가슴을 팍팍 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 진심으로 며느리가 좋은 남자를 만나 잘 살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전 첫째 내외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했어요. 며느리는 간혹 연락이 오곤 했지만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했죠. 며느리의 얼굴을 보면 제가 버선발로 나가 제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이런 말을 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저 마음속으로 세상을 떠난 첫째 아들의 목까지 잘 살아주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흘렀고 몇 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갔네요. 그런데 모질고 모진 인생은 제게 또 크나큰 시련을 안기더군요. 둘째 며느라이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포병부대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둘째 아들이 훈련 도중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야간 훈련 도중 커다란 포신에 짓눌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가 않더군요. 큰 아들을 잃은 지 5년도 되지 않았는데 작은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죠. 둘째 며느리는 작은 애의 시신을 보고 졸도를 했고 남편과 셋째는 작은 애를 봐야겠다는 저를 극구 말렸습니다. 병원에 온 군 관계자 말에 따르면 포 사격 훈련 중 결함으로 움직이지 않는 포를 살피다가 그만 참혹한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십 톤에 이르는 포에 짓눌려 숨을 거둔 애를 몇 시간 동안이나 빼내지 못했다는 말은 또 한 번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또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너무나 참담한 마음에 소리내서 울지도 못했습니다. 큰아들을 잃은 상처가 이제 조금 아물고 있었는데 둘째마저 그런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고 생각하니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이 아파오더군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서울에 살던 큰며느리가 한달음에 달려왔더군요. 전 그제서야 그 애를 붙잡고 꺼이꺼이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군인이라는 것에 늘 자부심을 갖던 아이였죠. 어릴 적에도 자기는 씩씩한 군인이 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아이였어요. 이제 장기 근무를 마치고 제대를 얼마 앞두지 않았습니다. 제대를 하면 고향으로 내려와 집안 농사와 아버지 하는 일을 배우겠다고 말하던 착한 아이였어요. 코가 오똑하고 초롱초롱한 큰 눈을 가진 미남이었지요. 아버지를 닮아 키도 훤칠했고 덩치도 듬직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녀석이 좁디 좁은 관에 들어가 한 줌의 재가 되어 나오는데 전 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겪은 일이라서 덜 아픈 게 아니라 아물지 않은 상처를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로 지지는 것과 같았죠.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생겨 먹은 건지 하늘도 원망스럽고 조상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자식을 둘이나 잃은 애미가 살아서 무엇하나 용기만 있다면 어디 높은 절벽 끝에 서서 떨어져 죽고 싶은 심정이었죠. 큰 며느리는 정신이 반쯤 나간 저와 둘째 며느리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픔을 먼저 겪은 그 애는 둘째를 보듬으며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었죠. 그렇게 둘째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첫째 며느리는 제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저를 보살피더군요. 어머니, 나이 아빠 갈 때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 정신 차리셔야 해요. 너무 아프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기운 차리고 살아야 하잖아요. 저는 큰애의 손을 꼭 붙잡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지만 그 애한테 의지를 하며 겨우 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자식을 둘씩이나 잃은 애미가 숨을 쉬고 산다는 것이 죄스러웠지만 제 엄마 손을 놓지 않는 손주들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목숨줄이 붙어 있는 게 죄라면 죄겠죠. 전 어떻게든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팔자가 드센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들이 과부가 됐다는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작은 애를 하늘로 보내고 난 뒤 둘째 며느리가 제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애들 데리고 외국에서 살 생각이에요. 여기선 그 사람 생각나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어요. 그곳에서 애들 영어도 가르치고 저도 마음 다 잡고 살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런 곳에서 애들 키우면서 바쁘게 살아. 그래야 버틸 수 있다. 잘 생각했어. 내가 미안하구나, 둘째야. 다 이 애미가 못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벌 받는 거야. 가서 손주 데리고 다 있고 잘 살아. 몸은 떨어져 있어도 난 너희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어머니. 둘째가 이 고국을 떠나 외국에서 살겠다는 결정이 왜 아쉽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자주 볼 수 없는 작은 애 대신 손주 얼굴 보며 먹먹한 마음을 달랬는데 이제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된 걸요. 하지만 둘째 며느라이도 첫째 며느리처럼 제 인생 살아야죠. 세상에 없는 남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둘째한테도 외국에서 자리 잡는 데 보태 쓰라며 적지 않은 재산을 떼어주었습니다. 둘째에는 극구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형제들 공평하게 다 나누어 주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한 남편과 함께 성실히 모아온 재산이었지만 아들 자식들을 잃은 마당에 우리 두 사람 노후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저 홀로 남은 며느리들과 손주들이 걱정 없이 잘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팔자가 사나운 늙은이도 드물겠지요? 찢어지게 가난한 남자한테 시집 와서 지독한 고생 끝에 겨우 살만해졌습니다. 이제 아들 며느리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서 살길 바랬는데 그 작은 희망도 산산조각 나버렸으니까요. 여기까지 사연을 들으신 분들 중 너무나 가혹한 불행이지만 그래도 힘내라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자식을 잃었지만 그래도 전 이 악물고 버텼어요. 자식을 잃은 아픔 때문인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남편은 더 이상 우시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죠. 남편이라고 아프지 않을 리가 없을 테니까요. 자식 자랑을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던 그 사람에겐 첫째와 둘째의 연이은 죽음은 견디기 힘들 만큼 큰 아픔이었을 겁니다. 하루하루 독한 술로 버티는 남편을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힘든 현실을 견딜 수 있다면 차라리 그 편이 나을지도 모르니까요. 첫째와 둘째를 그렇게 보내고 10년쯤 흘렀습니다. 영원히 아물지 않을 상처의 고통이 조금은 익숙해질 무렵이었죠.
그런 제게 또 한 번의 절망이 닥칠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불행은 없을 거라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죄값을 다 치른 것이란 제 막연한 생각은 처참하게 깨어져 버리더군요. 중년이 된 셋째는 이제 제게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었죠. 저는 셋째마저 잃을까봐 하루에 2통, 3통씩 전화를 해보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곤 했습니다. 이제 셋째는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대기업에서 부장도 돼 능력도 있는 아들이었고 첫째, 둘째 빈자리를 대신해 헛헛한 제 마음을 참 많이 달래주던 듬직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 셋째에게도 많은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7시 셋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당뇨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당뇨 그거 합병증도 오는 무서운 병이니까 음식 조절 잘 하시고 약도 잘 챙겨 드셔야 되세요. 아시겠죠, 어머니? 오냐, 오냐. 덕분에 아주 잘 먹고 있어. 너는 어디 아픈 데 없지? 너도 건강 챙기고 우리 아들 언제나 엄마가 사랑한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또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연락한다는 아들은 그 전화가 마지막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서 제게 전화했던 아들은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몹쓸 병에 걸려 심장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시민들이 발견해 119에 신고를 했지만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가 버린 후였어요.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이 마지막 아들 때문에라도 버티고 살았는데, 이 아들 때문에라도 숨을 쉴 수 있었는데, 하늘은 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뺏어가 버리더군요. 저처럼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을 셋이나 잃은 애미가 몇이나 될까요? 그런 아픔을 연거푸 겪게 되면 그 아픔에 적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몇십 배로 커집니다. 더 이상 일어설 힘도 숨을 쉴 수 있는 힘도 없을 만큼 말이죠. 지금도 셋째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조문객이 다녀가고 빈 빈소의 음울한 기운만이 어슴풀에 떠오를 뿐이네요. 첫째 며느리는 외국에 사는 둘째 며느리가 오지 못할 거라는 말과 함께 끝까지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또다시 무너지려는 절 억지로 붙들고 버팀이 되어주었죠. 갑작스레 남편을 떠나보낸 셋째 며느라이에게도 첫째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전 막내 아들을 보내고 난 후 셋째 며느리한테도 남은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인연을 끊고 남편과 남은 생을 보낼 거라고 다짐했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이젠 연락하지 말고 살라고 말하며 모질게 굴었죠. 제 가혹한 팔자에 아무도 휘말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착한 며느리들이 제 말을 고지고대로 들을 리가 없겠죠. 제게 연락도 자주 했고 자기들끼리 소식을 주고받으며 사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부디 더럽게 사나운 시댁팔자의 그늘에서 벗어나길 원했거든요. 그렇게 또 4년이란 세월이 흘렀고요. 작년에는 술독에 빠져 살던 영감마저 보내고 말았습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남편은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 이제야 아들놈들을 보러 간다며 희미하게 웃더군요. 임자, 먼저 가게 돼서 미안하구려. 사는 게 참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하늘에서 첫째, 둘째, 셋째 먼저 만나고 있을 테니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와. 고맙소. 저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듣고 얼마나 오열했는지 실신을 해버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매일같이 울며 술을 먹던 사람, 악몽을 꿀 때마다 술을 찾았던 남편은 그렇게 자신이 원하던 대로 아들 곁으로 가고야 말았어요. 며느리들은 시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이번에는 외국에 살고 있는 둘째까지 함께 와서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단출한 장례를 마치고 전 며느리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어요. 이젠 내가 죽었단 소식을 들어도 오지 마라. 이 박복한 시애미 팔자 담지 말고 좋은 곳에서 좋은 것만 보면서 살아라.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난 이제 너희들이랑 연락 끊고 살 거다. 그러자 큰며느리가 냉정한 제 말에 핀잔을 주더군요. 어머니,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끼리 왕래하면서 얼굴 보고 살면 되죠. 됐다. 아들을 셋이나 보내고 남편까지 떠난 마당에 왕래는 무슨. 이젠 이 모든 걸 끊어버릴 셈이다. 깊은 산속에서 조용히 살다가 죽으련다. 그러니까 니들도 지긋지긋한 이 시애미 잊어버리고 니들 인생 살아라. 어머니! 애들은 매몰찬 저를 붙들었지만 전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라고 왜 며느리들과 손주들 얼굴 보면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팔 다리가 전부 떨어진 것 같이 너덜너덜한데 왜 누구에게라도 의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제 독한 팔자가 며느리들과 손주들에게 해라도 끼칠까봐 무서웠어요. 그냥 저 혼자 남은 인생 살고 조용히 떠나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모든 걸 정리했어요. 속세와의 인연을 모질게 끊어내버리고 알고 지내던 스님이 계신 남자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당연히 며느라이들에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이것으로 애들이 편안하게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깊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자그만 사찰에서 일손을 거들며 살았습니다. 공양간에서 음식도 만들고 마당도 쓸고 석굴에 초도 갈았죠. 그렇게 봉행과 예불을 드리며 기구한 제 삶을 위로했습니다. 며느리들과 손주들이 무탈하게 잘 살기를, 이제 부처님 곁에 있는 아들 삼형제와 남편이 편안하게 잘 지내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한 계절을 모두 보내고 꼬박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전 그 전날 첫째 아들의 꿈을 꿨어요. 너무나 생생해서 전부 기억이 날 정도로 말이죠. 어머니, 이제 그만 힘들어 하시고 귀인의 손길을 뿌리치지 마세요. 남은 인생 그 귀인 덕분에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돌봐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제게 귀인이 올 거라고 했어요. 그때는 전 속세를 떠나 사찰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그곳에서 남은 생을 마무리하고 싶어서였죠. 그리고 정말 그날 오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더군요. 어머니! 아니 큰애야, 여기는 어떻게? 바로 큰며느리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머무는 곳을 알았는지 그렁그렁한 눈으로 제 손을 맞잡더군요. 제가 어머니 계신 곳이 어딘지 못 찾을까 봐서요. 여기 이 사찰 예전에 나희 아빠랑 한 번 온 적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어렸을 적부터 있던 곳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나지 않는 일을 용케 떠올린 모양입니다. 그동안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저를 찾아 이곳저곳을 수소문한 것 같더라고요. 나 찾지 말라고 했잖니. 여기까지는 못하러 온 거야.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내려가세요. 동서들이랑 이야기 다 끝냈어요. 이야기를 끝내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다 같이 모여 살기로 결정했어요. 작은 동서도 애들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막내 동서도 좋다고 했어요.
이제 어머니만 오시면 돼요. 뭐? 아니, 그럼 너희 셋이 애들 데리고 다 같이 살겠다는 말이니? 네, 다들 혼자 사는 거 싫대요. 그래서 모여서 사는 걸로 합의 봤어요. 벌써 널찍한 집도 계약했어요, 어머니.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어리둥절 하더라고요. 아무리 사이가 좋다곤 하지만 형님 동서 사이가 한 집에서 애들 키우며 사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여자들끼리 모여 살면 시끌벅적하겠죠. 하지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뭐. 애들 아빠가 살아있어도 지지고 볶으며 살았을 텐데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과부들끼리 이렇게 모여 사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안 그래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말하는 큰애를 보며 저도 피식하고 웃음이 새어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우리 마음의 상처 다 잊어버리고 함께 웃으면서 살아요. 손주들 크는 것도 보고 며느리 늙는 것도 보면서 살자고요. 네? 제게 내민 며느리의 손길은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녹아내리더군요. 예전처럼 가족들과 함께 하하호호 웃으며 살 수 있다면, 오래 남지 않은 여생을 그렇게 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선뜻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불행을 또 몰고 오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큰며느리는 망설이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내게 닥친 불행에 의미를 두면 괴로움이 더 커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살아요. 전 큰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짐을 챙겨 사차를 떠났고 지금까지 새 며느리들과 한 집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과부들끼리 모여 사니까 어떠냐고요? 네, 너무 즐겁습니다. 하루라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고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지금은 너무 즐겁습니다. 며느리들과 저는 서로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웃으며 살고 있답니다. 여전히 먼저 간 아들과 남편이 그립지만 딸 같은 며느리들을 자식 삼아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은 제가 머물던 사찰에 들러 아들들과 남편을 위해 초도 밝히고 기도도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제 사연이 어떻습니까? 참 기구한 인생살이죠. 그래도 이런 지난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은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웃을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혹시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 몹시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들 셋을 잃었지만 딸을 셋을 얻었어요. 언제까지 이 생활을 만끽할진 모르겠지만 이런 행복을 주는 며느리들 때문에 하루하루 감사히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제 제 사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부디 건강하시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죠. 정말 슬프거나 외로울 때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이 그리운 분들에게 제 사연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남은 인생 즐겁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